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채널에 새로운 세무사님이 한 분 새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영훈 세무사님입니다. 자, 박수! 지금 이영훈 세무사님은 금융권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 고액 자산가들의 양도, 상속, 증여 부분을 상담을 해주시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세무사님이 합류를 해주신 만큼 앞으로 저희는 주 1회 세무사들의 수다라는 코너를 운영을 해볼 건데요. 앞으로도 저와 이영훈 세무사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세무사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소개받은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세금 폭탄 처리반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 1회 세무사들의 수다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상속, 증여, 그리고 양도 부분에 집중해서 또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세무사들의 수다, 세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에 정말 핫한 주제인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그리고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종부세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거의 문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종부세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 세무사님께서는 저보다 좀 더 피부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종부세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고액 자산가 분들께서는 수도권에 이제 주택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최소한 두 채, 세 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는 하루에도 한 10통 이상의 전화가 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종부세에 대한 지금 상담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냐, 기타 방법이 없을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어떤 종부세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종으로 시작한 글자를 쳤는데 종 치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쳐봤는데 혹시나 해서 쳐봤더니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서 그걸 보고 놀랐죠. 사실은 그만큼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촬영 시작하기 전에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이제 과세가 더 강화가 되면서 세금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얼마 안 냈는데 올해 세금 이렇게 내는 게 맞냐, 좀 저한테 확인해달라, 그렇게 문의가 또 들어왔었거든요. 저희에게도 실제로 고지서를 들고 오셔서 이게 제대로 계산된 게 맞느냐, 국세청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와는 관계는 없지만 저희에게 되려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세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택이 두 채, 세 채 있으셔도 종부세는 몇백만 원에 그쳤던 거가 사실인데 지금은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분들은 알겠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종부세라는 게 매년 또 부과가 되잖아요. 또 그런 와중에 또 공시가액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2020년이죠. 2020년에는 또 세율이 또 올랐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또 국민들이 좀 패닉에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핫해진 종부세, 과연 종부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종부세를 누가 부담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세무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드릴까요? 네. 그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이 종부세는 어떤 국세에 해당이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부동산 가다 보유자에 대해서 좀 과세를 하겠다, 또 투기 억제를 하겠다라는 목적에 만들어진 세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상가는 과세가 안 되나요? 상가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가 되고요. 다만 이제 토지가 부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단순 상가 자체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니까 뭐 상가도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많이들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상가는 과세가 안 되지만 특수하게 상가의 일정 토지는 과세가 된다. 그렇죠. 네. 상가 부속 토지 중에서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표 보고 말씀드릴게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자체는 과세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이상, 다만 이제 1주택 이상자에게는 9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종합합산, 예를 들면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토지들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별도 합산에 해당하는 상가라든지 사무실 부속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합산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양도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부세의 납부 자체는 매년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총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 자체는 그 계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게 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율 자체는 과세 대상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또 보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별 또 재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이 빠지게 되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9억 원, 그 2주택자부터는 6억 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제 90%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자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율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체가 일반 주택이냐 아니면 조정지역에 있는 2주택자이냐 아니면 3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로 또 혹은 주택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 65세인 경우에는 30%,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만약 5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20%, 10년이면 40%, 15년이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합계 자체가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이제 8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령이 많아도, 아무리 보유기간이 많더라도 적용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의 최종 한도는 80%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무사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자주 듣는 질문들, 네, 제가 그런 걸 뽑아왔거든요. 아, 예. 네. 그렇구나. 예. 네, 저희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아, 네. 저희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네. 좀 더 종부세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준비를 좀 그러겠죠. 해봤습니다. 네. 그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차감을 하고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 네. 그게 2020년도에는 90%였고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뭐 상승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네. 이제 정부에서 매년 올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85%였고 이제 이번에 2020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은 90%, 또 내후년에는 이제 95% 점점 이렇게 올릴 거라서 뭐 조만간 100%가 되겠죠. 네. 네. 아 그러면 22년에는 100%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네요. 뭐 확고합니다. 네. 네. 그럼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네네. 공시가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죠.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이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대중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그 공시지가의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쓰는 말로는 뭐 기준시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5월 말에 고시가 되죠. 네. 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매겨지고, 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게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 자체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시가 개념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시가격도 정부에서는 뭐 시가에 근접하게 계속 상승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종부세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뭐 이제 낮아질 거는 없을 것 네. 같고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공시가격도 올라가지. 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라가지. 네. 그리고 그 세율도 그렇죠. 올라가지. 네. 뭐 종부세는 뭐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네. 뭐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고 해도 이 시세 차익도 팔아야지만 이제 실현이 될 그쵸? 텐데 이 종부세를 매년 뭐 몇 천만 원씩 납부하다 보면 네. 뭐 결국엔 남는 게 없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게 되겠죠. 네. 이게 참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네. 뭐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집이 세 채, 네 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꽤 많이 썩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좀 질문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마음의 준비하시고. 아, 맞나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네. 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 그 라는 질문인 질문이 있어요. 거죠. 네. 아, 예.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세금 자체는 개인별로 뭐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합계해서 매겨지는 세금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합산시켜주지 않는 합산 배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어떠한 요건, 예를 들면 뭐 기숙사용 주택이라든지 뭐 사원용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이지만 종부세 합산해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합산 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합산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있었는데 지난 9.13 대책에서도 2018년 9월 14일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산 배제가 되지 않게끔 막혔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셔도 사실상 합산 배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 배제가 되는 게 맞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남아 있어요. 아니, 또 있나요? 네. 자,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 아까 세율 부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종합부동산세 이제 주택
있어서는 주택이 한 채냐, 아니면 뭐 조정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뭐 조정지역 유무를 불문하고 세 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다르죠. 그래서 조정지역에 2주택이거나 총 세 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 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보다 적용 세율 자체가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네, 주택 수 계산하는 게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 이 주택 수 판단을 할 때는 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네. 그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세대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종부세도 같은 개념으로 주택 수 계산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한 세대에서 뭐 1주택이냐, 뭐 1세대 2주택이냐 이 부분은 적용 세율이 똑같고,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다만 이 9억 원 공제를 받으시려면 한 세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개인이 단독 명의로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종부세에서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공동 명의가 있다라고 하면 9억 원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다만 그 보유 지분에 대해서 뭐 본인하고 배우자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유리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종부세를 조금 절제를 하시려고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그 부부간 증여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들이 좀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질의를 하시면 네. 이제 저는 답변을 드릴 때 어떠한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자체는 이제 분산이 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인별로 가세가 되기 때문에. 다만 취득세? 네, 그렇죠. 증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가 있죠. 뭐 물론 6억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없지만, 뭐 그에 대한 이제 취득세가 4%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라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럼 앞에서 뭐 종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알아봤는데, 그러면 뭐 종부세가 앞으로 계속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종부세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배웠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증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법인화를 해서 네. 줄인다거나, 네. 또 신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줄이는 그렇죠. 방법, 네.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팔아치워도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건 그건 뭐, 네. 네, 그건 제외로 하고. 네, 그건 또 양도세 부담이 또 요즘 그렇죠. 크기 때문에 예. 그건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낮고, 증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네. 각각 이제 공동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각각 6억씩 공제를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혼자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뭐 종부세가 절감이 된다. 네, 꽤 많이 절감이 되죠. 네. 그렇게 근데 해도, 예.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네. 대로 증여를 고려할 때는 네. 6억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법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많이 들죠. 네.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네. 재산을 뭐 법인으로 이제 명의를 이전을 하는 거죠. 명의 이전하면 또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네. 또 취득세가 또 장난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또 그게 또 부담이 되고, 그렇죠. 또 법인을 유지하면 또 유지 비용이 네, 들고. 유지 비용. 법인은 뭐 법인세 신고해야 되지. 네. 또 법인세 신고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뭐 세무사에 맡겨서 또 하면 뭐 조정료, 기장료 이런 것들 발생하고, 네. 네. 사실 그것도 장난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네, 법인화도 사실 좀 그렇게까지 접근하기가 좀 막 쉽지 않다. 몇십 채, 수십 채 되지 않는 한 네. 사실은 뭐 단순 한두 채 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뭐 종합 부동산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접근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차라리 뭐 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님이 종부세를 위해서 좀 신탁이라는 걸 좀 활용하시는, 또 그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네. 잘은 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언론에서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저희에게도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이성사님이 신탁 쪽에 전문가셔서 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모신 건데 뭐 그런가요? 자세한 썰 좀 풀어보시죠 이제 신탁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 종부세가 워낙 이슈화가 되고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뭐 미칠 지경으로 지금 종부세 때문에 뭐 종부세만 줄일 수 있다면 뭐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의 그런 상황이셔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방법을 찾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 종부세 자체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신고를 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볼 텐데 금액이 공시가액이 정해져 있죠. 세율 정해져 있지. 뭐 다 정해져 있어.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사실 그러니까 뭐 탈세를 할 수도 없죠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이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팔지 않으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불가능하고 그래서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이 되죠. 뭐 시세차익이 아무리 뭐 몇 억이 났어도 양도세 뭐 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죠. 뭐 그런 부분이어서 신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용어 자체도 많이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떤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건데요. 맡기게 되면 이게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는 바뀌어요. 신탁 회사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 실제로 내 거가 이제 신탁 회사께 되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어떤 신탁 등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신탁자 산에 뭐 어떤 관리를 위해서 맡긴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신탁회사 명이 찍히고 그 밑에 원소유자 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순 관리를 위해서 맡긴 거지 이거는 뭐 처분했다거나 뭐 증여했다거나 상속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 명의는 바뀌어 있지만 네. 재산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간 건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뭐 형식적인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네. 실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또 언제든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저기 종부세가 예. 절세가 될 수 있나요? 원래 그러니까 결론도 세무사님이 하신 얘기는 신탁을 하게 되더라도 네. 실질적인 소유는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그런 의미는 맞긴 맞는데 네. 이제 어쨌든 명의 자체는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명의 자체가 넘어온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원소유자하고 저희 뭐 신탁 회사하고 어떤 그 계약 관계, 신탁 계약 관계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열어보면 언제든지 위탁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맡기신 분 거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신탁 회사 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거지만 명의는 신탁회사에 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이 내 건데 이게 종부세 계산할 때는 이게 내 거에서 빠져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종부세 계산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매시에 신탁을 맡기면 종부세가 줄어드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인데 이 납세 의무자 규정을 보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죠. 근데 웃긴 거는 종부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 규정에 있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제 지방세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신탁을 맡겼을 때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 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탁을 맡긴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회사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에서는 주택이 빠지죠. 빠지게 되면 빠진 주택을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율 차이로 인해서 종부세가 많이 절감이 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신탁을 하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종부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거를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회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세율 적용 자체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절세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종부세가 네네. 지방세법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규정들이 예전부터 네. 종부세가 처음에 2005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렇게 과세가 됐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종부세 납세무자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납세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재산세가 지방세인데 2014년도에 지방세가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전에는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탁을 하든 안 하든 뭐 종부세는 차이가 똑같이 없었던 거죠. 과세가 됐는데 2014년에 이제 지방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네. 그 규정 하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탁 맡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 자체가 따로 이루어져서 네. 실제적으로는 종부세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신탁을 이용하면 종부세를 사실 실질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세무사님이 좀 상담하고 계시는 네네. 그런 고객분들께서도 예. 신탁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그 신탁에 대한 문의는 뭐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뭐 하루에도 몇 통씩 계속 전화 오시고 계시고, 다만 이제 실제 그 종부세가 줄여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사실은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뭐든 할 기세이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보유자들은 어떤 신탁에 대해서 세금 효과만 확인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네.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신탁을 맡기면 네.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내는 수수료하고 내가 절감되는 종부세하고 비교를 해서 예. 만약에 뭐 수수료가 더 많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근데 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뭐 되죠? 제가 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대부분의 신탁을 뭐 하고 계시는 회사들에서 보면 보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신탁 보수하고 이제 등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등기 관련된 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모사 비용이라든지 취득세도 우리가 뭐 증여로 해서 이제 이전하는 것처럼 네네. 취득세가 좀 발생을 하는 건가요? 신탁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신탁 등기가 업무를 하는 때문에, 예,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신탁 등기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네. 기타 부가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부세가 절세가 되면 만약에 두 채가 있으면 많으면 몇 천만 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해 수수료는 그렇게까지 아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수료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신탁을 맡기시려는 분들께서는 한번 수수료 부분하고 그리고 그렇죠. 절감된 종부세 부분 한번 시뮬레이션은 해볼 필요가 당연히 필요하고 뭐 있을 것 같네요. 절세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신탁이라는 게 뭐 무조건적인 답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어떠한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증여라든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법인화라든지 또 신탁이라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사실상 부동산 보유하면 세금이 뭐 몇 수밖에 없어서 낼 건 내야죠. 네. 근데 뭐 절세 방법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뭐 증여나 법인화보다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럴 해보는데.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규정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갑자기 어떤 세법을 갑자기 바꾸어서 네. 뭐 다시 예전을 회귀를 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신탁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직 뭐 이런 신탁에 대한 절세 비법은 네네. 아직 뭐 시장에 많이 통용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대중화된 어떤 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상당한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아마 저희 채널 말고도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들 확인해 보실 텐데 네. 네. 뭐 줄일 수 있으면 좋죠. 네. 네. 오늘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무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종부세는 사실상 뭐 점점 과세가 강화되고 있고 피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봤는데 뭐 오늘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예요. 신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뭐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법인화나 증여나 사실 그것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신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사들의 수다, 세수다 첫 번째 시간 뭐 저희가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발전하는 세무사들의 수다 그리고 네. 세금폭탄 처리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인사 한번 할까요? 끝인사 하시죠. 형이 지금까지 하면 세우사에서 같이 할게요. 형 지금까지 먼저 말해요. 지금까지 세무사였습니다.